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을 바쁜 주에는 최대 69시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카카오와의 인수 경쟁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는 오늘 저녁 열기로 했던 긴급 이사회를 돌연 취소하고 하이브와의 전면전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대한석탄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사들였던 몽골 탄광 매각에 다시 나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80억 원을 투입한 몽골 탄광의 매각 가치가 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최악의 상황이 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미중 갈등으로 세계 경제가 양분되면서 그 사이에 놓인 한국 역시 기로에 서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지분 25%를 확보하려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SM 지분 인수가 무산되면서 여전히 승기는 하이브가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와 카카오 모두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인수전은 이제 2차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1조 원 실탄 확보에 나섰고 카카오 역시 하이브와의 전면전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일단 승기를 잡은 하이브. 오늘은 SM의 카카오와 투자 계약을 아예 해지하고 이사 후보 지명을 철회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이브가 추가 압박에 나선 것은 아직 변수가 남아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대 주주에 오르긴 했지만 공개 매수에 실패해 현재 지분율은 20% 남짓,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여론전을 통한 우호 지분 확보로 주총표 대결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카카오는 시장의 관심인 공개 매수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저녁 열기로 했던 긴급 이사회가 언론에 알려지자 돌연 취소할 만큼 신중한 행보입니다. 엔터 사업을 키우기 위해 SM 인수가 필요하지만 지분율 0%에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커지는 인수 비용이 부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조달한 1조 2천억 원의 실탄이 있지만 하이브도 SM 인수 2차전을 앞두고 최대 1조 원 규모의 투자금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의 전쟁에서 유리하다는 장담도 힘든 상황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때문에 카카오가 국민연금과 KB자산운용 등 주요 투자자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사들이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SM 인수전에서 하이브가 고지를 선점했지만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올 들어 급등한 SM 주가를 놓고 고점이다 아니다 의견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제 SM 주가의 향방은 카카오의 반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시선도 카카오로 쏠리고 있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SM 주식 확보에 제동이 걸린 카카오와 공개 매수로 지분 1% 확보에 그친 하이브. 인수전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오늘 SM의 주가도 요동쳤습니다. 카카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하이브의 승리로 인수전이 막을 내릴 것이란 예상에 하락 출발했던 주가는 공개 매수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경영권 분쟁 지속 전망에 4%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팔아야 할까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할까 공매도 세력과 비투자금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인 대차장고는 공개 매수 직전인 지난달 9일과 비교해 현재 2배로 웃돌고 이른바 비투자금인 신용융자장고 또한 5.3%에서 5.78%로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SM 주가를 향한 전문가들의 시각도 엇갈립니다. 이미 SM의 주가는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평균 목표 주가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 투자 의견 중립을 선언한 증권사도 3곳이나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 주총전 카카오의 반격으로 SM의 주가가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이 남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카카오의 반격 없이 인수전이 하이브의 승리로 가닥을 잡는다면 SM의 주가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수전이 끝난다라 하면 SM의 주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주가가 좀 상당폭 조정받을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겠죠. 카카오의 반격 여부가 SM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눈은 다시 카카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 먼저 환율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300원 아래로 내려왔군요. 그렇습니다. 한 달 새 100원가량 오르면서 1,300원 위로 올라섰던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4.7원 하락하면서 1,296.9원에 마감했는데요. 네.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달러는 최근 유로화의 강세로 좀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인데요. 유럽 중앙은행의 긴축 전망 이 상향 조정에 유로화가 상승하면서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또 일부 투자은행은 유럽 중앙은행의 최종 금리 전망을 4%까지 상향 조정했는데 미국과의 금리 차가 이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3.0%입니다. 미국도 최종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몇몇 이 연준 인사들은 3월 FOMC에서 빅스텝을 밟는 것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달러 강세가 당분간은 주춤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우리 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대장주죠. 에코프로비엠의 지수가 좀 엄청났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가 좀 대부분 강세였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만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단 2차 전지의 강세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테슬라가 연초 대비 2배가량 주가가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흐름과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테슬라는 중국에서 좀 판매 호조를 기록해서 이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정부가 이 2차 전지와 전기차 부분에서 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서 새로운 투자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7% 정도 올랐는데 GM과 5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호재가 좀 전해졌습니다.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좀 호재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한편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20% 가까이 오르면서 네. 코스닥 시가총액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총이 일단 20조 원을 넘어섰는데 연초만 해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였는데 지금 뭐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그렇군요. 변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정진 회장이 구원 등판에 나선 셀트리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셀트리온의 목표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지난해 4분기에 이제 예상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을 냈기 때문인데요. NH투자증권은 24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또 하나증권은 25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셀트리온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일단 주력인 바이오시밀러 매출은 늘었지만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 부분에서 매출이 좀 감소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가면서 이쪽 관련한 매출이 급감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의견에도 오늘 셀트리온 그룹 삼총사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역시 구원 투수의 등장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이 2년 만에 경영에 복귀합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지난 3일 각사별 이사회에서 서정진 명예회장을 2년 임기에 이제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복귀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재 이제 경영진이 서정진 회장의 한시적 복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선임은 오는 28일 주총에서 최종 확정이 되고요. 증권가에서도 이 서 회장의 복귀가 셀트리온에 좀 긍정적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단 서 회장이 복귀하면 신규 투자를 위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또 해외 사업에서의 경영 전략에도 긍정적이라면서 향후 기업 가치 증대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내일도 눈여겨봐야 할 주요 일정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우리나라의 4분기 경제 성장률과 연간 국민소득 잠정치가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1월 말에 속보치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21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국민 총소득은 35,168달러였습니다. 당시 한은은 지난해 4분기와 또 연간 경제 성장률을
각각 이제 0.4% 감소, 또 2.6% 성장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수치가 좀 어떻게 변할지 봐야 되고요. 또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제 내일 상장을 하는데 예. 수요 측에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좀 IPO 공모주들이 좀 따상에 연이어 성공을 하고 있는데 내일 이 종목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경제 규모 10위권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입니다.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 행정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 합니다. MZ 세대들은 뭐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뭐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에 이제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 세대들하고는 달리 저는 그래서 적극적인 그 권리의식이 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70년간 유지하던 주 단위 근로시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서 바쁜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장기 휴가 등을 통해 푹 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심층 분석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사실상 근로시간 제도의 큰 틀이 바뀌는 겁니다. 이번 개편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일단 현재는 주 단위로 이 40시간의 연장에다가 이제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서 총 52시간에서 노동 시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대 변화를 고려할 때 이 낡은 구조 가지고는 좀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 대표적인 예로 보면 한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긴급 대체 근무를 했는데 주 52시간을 넘어서 적발된 사례를 꼽았습니다. 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장 노동 시간 관리 단위를 주 12시간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좀 다양화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 적절한 관리 단위를 근로자 대표와 또 당사장 간 합의로 일단 정하고 평소보다 바쁠 때는 특정 주에서 좀 뭐를 이렇게 일을 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제 주당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최대 얼마나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제도 개편에 따라서 연장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정하게 되면 특정 시기에는 주 52시간을 확실히 넘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장 근로 총량을 한 번에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는데요. 이게 이제 건강권을 위한 휴식 시간 등 때문인데 그런데 여기서 또 선택권이 하나 주어집니다. 이 크게 나누면 주 69시간과 쉼 없는 64시간 이 두 가지가 선택지인데요. 먼저 이제 주 69시간부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A 근로자가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네. 하루 24시간에서 11시간 휴식 시간을 빼면 13시간이 남습니다. 여기에 이제 4시간 근무마다 주어지는 30분 휴게 시간을 고려하면 하루에 한 3번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걸 빼고 나면 근무 시간은 한 최대 11시간 30분 정도가 남습니다. 네. 이걸 이제 주 6일 동안 일을 한다면 69시간을 일을 하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쉬는 시간이 없는 쉼 없는 주 64시간을 선택하면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걸 이제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주 69시간 대비보다는 이제 제한이 좀 덜합니다. 이 근로 시간을 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는데 다만 주 64시간 이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근로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24시간,
이틀까지는 근무가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64시간에서 48시간 이것을 이제 빼고 나면 남은 시간은 16시간인데요. 이것을 이제 나머지 그 주간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 나눠서 써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69시간과 쉼 없는 64시간. 이게 최대로 가능한 근무 시간만 따지다 보니까 얼핏 들으면 근무 시간이 좀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더 그럼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69시간, 뭐 쉼없는 64시간 하면 예. 좀 굉장히 늘어나 보이긴 하는데 예. 이게 어디까지나 일이 몰리는 특정한 시기에 좀 한정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로가 뭐 장기간 이어지는 것을 좀 대비한 제도도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을 좀 고려했음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 근로 총량이 것 같은 경우에는 관리 단위를 뭐 분기, 반기, 연으로 일단 늘릴수록 단축을 하게 되는데요. 연장 근로 시간이 뭐 기존 뭐 주당 12시간에서 분기에는 뭐 주 평균 10.8시간, 반기로 가면 9.6시간 등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주 52시간을 넘길 수가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선택에 따라서 연장 근로를 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연장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분기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뭐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 때문에 이 4주 평균 64시간을 적용하는 점도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더불어서 휴가를 저축처럼 적립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확대해서 뭐 안식월 등 장기 휴가를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선택근로제, 이것을 모든 그 업종의 정상 기간을 현행은 한 달인데 이것을 이제 3개월로 늘려서 선택에 따라서 뭐 주 4일이나 뭐 주 4.5일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을 두고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이번에도 정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죠. 네, 경영계는 뭐 일단 너무 제도 개편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날 뭐 경총은 뭐 자료를 통해서 업무 증가에 대한 뭐 유연한 대응 그리고 또 워라밸 요구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시간 선택권이 어떻게 되면 제한돼 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좀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대체로 좀 비슷한 의견이었는데요. 뭐 일단 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사례처럼 좀 뭐 일이 몰리면 한 달에 100시간 정도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추가 건의를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IT바이오 정호진 기자 리포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계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인력난 등을 이유로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요청해왔기 때문입니다. 연장 근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왜 일을 못하게 하고 투잡을 뛰게 하든가 스와핑을 하는 등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도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왔다며 유연성 확보를 통해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한 발 더 나아가 일거리가 몰리면 더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일본도 연 360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고 있지만 노사 간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 연 720시간까지 추가 근로가 가능합니다. 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최대 720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터무니없지는 않다고 설명합니다. 납품하고 이런 게 한 달 연속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금 더 근로시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있겠죠. 한편 양대노총은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사실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추진안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이제 법이 통과돼야 하는 건데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좀 전망되고 있습니까? 일단 노동계는 뭐 앞서 리포트에서 보다시피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몰아치기 근로로 인한 일단 과로를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상으로 보면 주당 40시간을 이제 넘길 수가 없는데 주 69시간 또 뭐 쉼 없는 64시간은 좀 과하다는 겁니다. 이 경영계가 뭐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되기 때문에 건강권을 해친다는 주장은 기후에 불과하다고 좀 반발하고 있지만 이들 간 이견을 좀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갈등은 좀 고스란히 입법 과정에 녹아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도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이 특혜 논란으로 야당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볼 때 이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일단 정부는 개편안 중 입법 사항 같은 경우에는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서 오는 6월이나 7월에 국회에 이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심층분석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 안정세에 힘입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달 만에 4%대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전기, 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가공식품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벌써부터 정부가 상반기에 물가를 억눌렀던 것이 하반기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2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4.8% 올랐습니다. 5%대 고물가 흐름이 9달 만에 꺾인 겁니다. 하락의 주요 원인은 석유류가 2년 만에 하락 전환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 하락하였고 외식 등 개인 서비스 상승률이 소폭 둔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이러한 물가 둔화 흐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복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억누른 교통비와 공공요금, 주류와 식료품 가격은 줄줄이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은 아직 필요한 인상분의 10%도 올리지 못했지만 지난달 28% 넘게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가공식품은 10% 넘게 올라 14년 만에 최대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카드를 꺼내고 공개적으로 주류와 식품업계에 인상 자제 메시지를 보낸 정부는 다시 한번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 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 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주실 것을. 하지만 정부의 찍어 누르기식 가격 인상 자제 압박은 이명박 정부 시절 비판받았던 MB식 물가 때려잡기의 부작용인 시장 가격 왜곡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민간 쪽의 자제 요청은 조금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자 한다는 문제는 있어 보여요. 하반기에 갑자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든가 오히려 이제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하반기 공공요금이 오르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더 불어나 오히려 더 큰 폭의 가격 인상까지 우려되는 상황. 한은의 통화 정책 등과 연계한 경제 논리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대한석탄공사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의 일환으로 투자했던 몽골 탄광 매각을 다시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만 281억 원인데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예상되는 매각 가격이 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탄소 중립의 시대, 이 탄광을 살 곳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지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한석탄공사는 2010년 코스닥 상장사 NRD와 몽골 훅고르 탄광 지분 51%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인수 금액은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8억 원. 여기에 운영자금 등을 포함해 석탄공사가 지금까지 쓴 돈은 281억 4,3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탄광은 개발 초기부터 판매할 거래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부터는 아예 휴강 중입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올해 훅고르 탄광 매각을 추진합니다. 당시 훅고르 탄광에 공동으로 투자했던 BL팜텍 역시 이번 매각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부에서 판단한 매각 가치는 8억 7천만 원, 281억 원을 쓰고 3%도 안 되는 단돈 8억 원에 팔겠다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2010년 투자 당시 석탄공사는 5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거라고 봤지만 지금까지 수익은 전무합니다.
자체 보고서에서도 수출 판매가 어려웠음에도 초기 사업성 평가에는 판매량을 과다 예상했다. 품질이 제철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실토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의 일환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였지만 수백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도 없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전 세계적인 탈석탄 기조로 앞으로도 매각처를 찾기 힘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석탄공사는 2014년부터 캐나다, 홍콩, 호주, 중국 업체 등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석탄공사는 지분 100%를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으로 현재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해마다 적자 폭이 늘어 2021년 기준 1조 2,923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가격을 제한하고 있어 연탄을 공급하는 석탄공사는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사실상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패가 예견된 무리한 투자로 떠하는 빚까지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앞으로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와 미국 경제의 중심 이곳 뉴욕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관론자 누리엘 루비니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초거대 위협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지혜까지 이 자리에서 직접 저희와 함께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It's an honor to be with you, Dr. Rubini, and we are facing global economic uncertainty. So for today's interview, we will discussing potential megathreats and seeking the right way to address them. Even the nature of the economic threat is today different from a few years ago. A couple of years ago, we were worrying that inflation in advanced economy was too low, below 2%. Now we're worried the inflation is too high, well above 2%. 2 years ago, we were worried about the risk of what people call a secular stagnation, too much savings, not enough consumption, weak economic growth, and low inflation or deflation. Now we're worried about the opposite, but stagflation, the risk of inflation and recession at the same time. And if we look at the non-economic ones, we have now a geopolitical depression. We have also global climate change that's becoming severely damaging all over the world. COVID-19 has taught us that pandemics, global pandemics, even severe ones can occur. Now, I call them mega threats, but the Financial Times this year chose as one of the buzzwords of the year for last year the term poly-crisis, the same idea, economic and non-economic threats interacting with each other. In fact, recent high CPI and strong consumer spending lends weight to the argument that inflation may not be easily tamed. How do you evaluate the Fed policy direction related to the rate hike, and what is your view on how much inflation will ease this year, and what is the reason for your view? People are optimistic and say we'll be able to go back to, say, the target of 2% inflation without causing a hard landing, meaning without having a recession. I'm skeptical. I'm of the view that we'll have a hard landing. You know, in U.S. history, there's never been a case where inflation is above 5% right now, depending on how you measure it, 6, 7, and unemployment is below 5%, and today is 3.5. That when that happens and the Fed raises rates, you get a soft landing. You always get a hard landing, first point. Secondly, in my view, pushing inflation down from around 8% or 10% towards 5, 6 is easy with tighter monetary policy. There are many reasons why inflation is going to remain sticky. It's going to be sticking around 4 or 5 rather than moving towards 2%. First reason has to do with commodity prices. This geopolitical depression implies that th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is going to get worse with further shocks to commodity prices.
2, there's a meaningful chance that Israel is going to strike Iran this year because of the nuclear threat. That will be a shock to energy prices. 3, while China has phased out zero COVID, now everybody's getting sick in China, so many people cannot work in factories, truckers cannot drive. That creates supply bottlenecks. So if I'm right, the view of central banks that core inflation is going to fall by the end of this year to 3% and reach 2% by the end of next year is not correct. Core inflation is going to stick around 4 or 5-ish, even at the end of this year. And then central banks will be in a dilemma. Either the Fed increases interest rates not to 5, but all the way to 6 or above. Either the ECB increases interest rates not to 3%, but to 4% or above. But if they go to 6 or 4, then you have a real recession and you have a crash in equity prices, in bonds, and in credit. So you have a hard landing of the real economy and a financial crash that makes a recession worse. And a worse recession leads to more defaults. And then you have an economic and financial crash. Or if central banks then were to wimp out and blink and say, okay, we don't want to cause economic financial crash, then inflation expectations get de-anchored, wage inflation becomes higher, and then you end up into a wage price spiral like the 70s. You end up with high inflation, recession, still stagflation. So them if you do and them if you don't. So my baseline is still a hard landing rather than a soft landing or a short and shallow recession that is the softish landing view of many people in the markets. The market is really volatile in these days, and so some people just hesitate to the making decision. So could you please advise for those who invest currently in the U.S. market, and so what type of investment would you recommend, or do you think we shouldn't do this in the investment side? Well, the typical investment advice is for people to hold what they call 60-40, 60% of your wealth into risky assets like US and global equities, and 40% in safer bonds, say 10-year treasuries or similar government bonds of countries that don't have a sovereign debt risk. But that view is based on the view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rice of bonds and equities is negative. But that negative correlation assumes that inflation is low and stable. But if you do believe, like I do, that inflation is going to stay higher, and you don't have to be very apocalyptic. Suppose the average inflation rate in the next few years is not 2%, say 6. Really, not even 10, 6. So even a mild average inflation of, say, 6 rather than 2 implies a bloodbath for equities and a bloodbath for bonds, and the correlation remains positive. Now, if that world is true, some of your wealth has to be in stuff that provide you a hedge against inflation and the basement of fiat currency. You have to be in inflation index bonds that automatically give you higher return with higher inflation. You want to be in short-term treasuries, 1 month, because the yield will be higher and you don't have the price effect of long-duration bonds. You want to be in gold or other precious metals. Gold does well when there's inflation, the basement of fiat currency. That's the investment profile that you have to think about as an investor. 네, 지금 보신 누리엘 루비니 교수와의 대담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조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닥터 둠이란 또 닉네임답게 초거대 위협 이런 무시무시한 또 키워드를 꺼내 드셨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조언이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루비니 교수는 먼저 원래 한국 경제에 대해서 풍요로운 한 해는 아니겠지만 불황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다만 미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경계하라고 앞서 보신 것처럼 조언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피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한국 경제의 여파도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은 워낙 약세를 불러올 것이고 또 이로 인한 해외 부채 증가도 뒤따를 것인데 원화를 방어하려면 한국은행 역시 좀 긴축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겠죠. 또 이 경우 내수 경제의 위축이 이어질 것이란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회복력도 훨씬 강하고 또 여러 면에서 혁신적인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큰 침체 국면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그보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과 중국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여파가 한국 경제의 위협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미중 갈등 여파는 또 지금도 이렇게 피부로도 느껴지는 게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한국 기업들한테는 지금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비니 교수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역에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가 앞으로 좀 수십 년간 이어질 초거대 위협 중에 하나인데 한국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루비니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적 전쟁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통신, 휴대전화, 자율주행 자동차를 넘어서서 사실상 전 상품군으로 확대될 것이다. 서비스 역시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경제 구역이 미국 동맹 대 중국 동맹으로 철저히 양분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에게도 중요한 기점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기점이라고 하면 한국도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이는 상황, 이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 관련해서 조언들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공식이라고 또 알고 있는 주식 60, 또 채권 40 이런 공식들이, 이런 포트폴리오 공식들이 이제 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의 정석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연초에도 블랙록이랑 골드만삭스가 이 60대 40을 놓고서 유효하다 아니다 논쟁이 일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루비니 교수는 이제 유효하지 않다는 측이고요. 보신 것처럼 최근 6%대로 낮아진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서 2%로 내려가기에는 정말 상당 기간, 수년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5에서 6%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른 주식과 채권 투자에서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경우에는 단기 채권과 인플레이션 지수 채권을 고려해보라고 조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히려 주식과 채권이 고전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루비니 교수가 강조한 것은 먼저 저축을 늘리라는 점,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미래 기술, 미래 기업에게 투자해라.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되는 자산에 투자할 것, 그리고 투자는 민주식이나 코인은 있고 장기적으로 하라 이렇게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저축을 강조했는데요. 연금과 의료 서비스 재정이 전 세계적으로 고갈되는 추세인 만큼 현재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저축을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이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보셨고 또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라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주식 투자 관련해서는 미래 기업이나 기술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어떤 기술을 특히 콕 집어서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최근 가장 뜨거운 챗 GPT, AI를 역시나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비니 교수가 한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3, 4년 뒤면 AI가 모든 경제 지표와 모델을 분석하고 연준의 모든 발언도 꿰뚫고 있을 것이라면서 연준의 결정뿐 아니라 정책 성명서 내용까지 AI가 예측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에 따라서 골드만삭스 등 이 월가의 일자리도 위협받을 것이다. 없어질 저희 일자리도 위협받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루비니 교수는 이 AI 관련 기술과 산업이 좀 크게 확장될 것이라면서 오픈 AI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AI 기술 개발에 앞장섰던 구글을 동시에 투자해도 나는 괜찮다고 본다 이렇게 좀 주목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증시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나스닥이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조언을 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도 결국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고 유럽 또 아시아에서도 AI에 상응하는 기술주가 있다면 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는 금 그리고 원자재 투자 그런 다음에 부동산을 주목했거든요. 그래서 금은 이제 서방의 제재를 받지 않는 유일한 국제 가치 저장 수단이라면서 강조를 했고요. 원자재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기간에 원자재 생산 투자가 현저히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련 투자처들이 앞으로 곽광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된 단기 임대 형식의 지속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설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루비니 교수는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나 밈주식 또는 스펙주 같은 유행에 휩쓸리는 투자는 피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웨스트 조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은 수수료와 계약 조건 등을 놓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 규제안을 만들고 이를 지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법적으로 규제하자는 논의가 한창이라 자칫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약 6개월에 걸쳐 만든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요식업체와 입점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나 약관을 반드시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약관에는 입점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사유, 광고 금액 산정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포장 주문에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낮은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상생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자율규제 방안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서 이해 당사자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각 시장 현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회적인 평판이 나빠져서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무거움을 잘 알고 있고 충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이번 자율규제안은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자율기구내 가불분과에서 도출된 첫 성과지만 업계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자율규제가 규제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선 자율규약을 뛰어넘는 규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논의 중입니다. 이번 자율규약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계약 관행, 이른바 가불관계가 중심이지만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불공정을 주로 다룰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온플법이 법제화된다면 이번 자율규약에 더한 이중규제가 되는 셈입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플법 추진을 위한 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예고하는 등 입법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자율규제를 강조했던 정부도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독점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점도 배달 플랫폼 기업에게는 악재입니다. 엔데믹으로 접어들며 배달 플랫폼 특수는 사실상 끝난 상황이지만 이들을 둘러싼 규제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국내 요양 관련 시장 규모가 10조 원을 넘을 정도로 커졌지만 여전히 요양시설 5곳 가운데 4곳은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들입니다. 왜 규모가 크고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춘 곳들이 생기지 않는 걸까? 이 질문에서 사업을 시작한 한 청년이 창업 3년 만에 6천 명이 넘는 직원을 둔 실버테크 스타트업의 대표가 됐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버테크 기업 케어링은 창업 3년 만에 매출 3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인정받은 기업 가치는 1,000억 원, 어엿한 예비 유니콘 기업입니다. 창업의 출발점은 영세 시설이 대다수인 국내 요양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왜 한국은 제대로 된 큰 기업이 없을까? 그리고 왜 더 좀 시스템적으로 관리된 회사가 없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돌아다녔거든요. 홍상아 더 들고 제가 우연히 어떤 센터장님을 만났는데 처음에 이제 저 잡상인인 줄 알고 막 쫓아내려다가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나요? 막 했더니 먼저 서류 작업이나 요양보호사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력을 IT 기술로 대체했습니다. 그러자 요양센터 한 곳에서 관리하는 요양보호사 인원이 일반 센터의 4배인 120명, 전체 인원은 6,000명까지 늘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먹구구식이던 현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을 다시 요양보호사의 월급을 올리는 데 써서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구조고요. 바꿔 말하면은 서비스에 대한 그 균일성을 가져가고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연 헬리포드처럼 방문 요양 서비스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는 김 대표. 최근엔 어르신들의 요양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요양보호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 유치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목욕이나 의료 서비스 연계 등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고령화라는 정해진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됐던 한국 사회, 청년 기업들이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험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주단 협의체를 다음 달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공개한 단기 자금 시장 대책은 올해 최대 리스크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예방에 집중됐습니다. 올해 회사채가 8조 원 이상 발행되고 CP금리가 4%대까지 하락하는 등 지난해 신용경색을 불렀던 자금 시장은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문제는 1월부터 전국 미분양 건수가 8만 건에 육박한 데다 지방 초기 분양률은 절반에 그치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책과 함께 증권사와 건설사가 보증한 단기 자금인 PF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한 추가 등 투트랙으로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시스템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과 사업 지역에 따라 국지적인 불확실성이 있어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단기 자금인 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한 1조 5천억 원 규모의 보증 상품이 조성됩니다. 또 사업장별 금융기관 협의체인 대주단 협의체를 다음 달부터 가동해 정상화할 통로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에 관여한 금융회사와 건설사들이 손실을 부담하는 한편 대우건설 브릿지론과 같이 중도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추가됐습니다. 메리츠금융이 롯데그룹과 조성한 1조 5천억 원, KB금융지주가 마련한 5천억 원의 브릿지론을 지원한 사례처럼 금융권을 중심으로 PF 구조를 다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민간 금융회사에 보태는 방식으로 자금 여력을 키운 뒤 회생 가능성이 있는 브릿지론이나 PF 대출을 떠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금융사와 건설사들이 부동산 PF 부실에 책임을 지도록 자금 보충 의무를 부과하고 향후 같은 위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PF 사업에 대한 규제와 성과급 체계 등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집행조직인 기금운용본부의 조직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18년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1년 8개월 만에 조건부 협의로 결론을 내면서 200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내용입니다. 2055년까지 연간 1,99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될 제주 제2공항은 사업비로 6조 6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